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재생한 채로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으십니까? 약은 분명히 챙겨 먹고 있는데 왜 혈당 숫자는 마음을 놓을 수 없을까? 예전보다 밥을 줄였는데도 아침에 재는 공복 혈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 질문은 50대 후반을 지나 60대, 70대에 들어선 분들께서 정말 자주 하시는 고민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만 관리해도 몸이 바로 반응해 주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방심해도 혈당 수치는 금방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간 수치는 좀처럼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금 더 관리해 보시죠. 식단 조절을 좀 더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채소도 챙겨 드시고 단 음식도 줄이셨고 약도 거르지 않으셨는데 숫자는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혈당이 뚝 떨어진다는 과장된 약속도 아닙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된 변화, 그리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근거가 쌓여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7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침 공복 혈당이 180을 오르내렸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의료진으로부터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해보자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주사를 맞아야 하나?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이분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공복 혈당은 110 안팎으로 안정됐고 당화혈색소 수치 역시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약의 종류를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바꾼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매일 반복되던 식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일 먹던 음식 중 3가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더 먹었느냐가 아니라 뭘 다르게 먹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양을 먼저 떠올립니다. 밥을 줄여야 한다. 덜 먹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어떤 음식은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특히 채소에 대해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채소는 혈당과 상관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채소가 같은 방식으로 혈당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차분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채소는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혈당을 밀어 올리고 있고, 어떤 채소는 약을 바꾸지 않아도 혈당의 흐름 자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안 잡혔구나.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저는 채소를 정말 많이 먹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따라오지 않느냐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꼭 다시 드립니다. 어떤 채소를 드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감자를 자주 먹는다. 옥수수를 즐겨 먹는다. 단호박을 좋아한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요? 전부 채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분류하면 이 식품들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채소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 단호박의 공통점은 전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전분은 몸 안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즉 밥이나 빵과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올립니다. 문제는 이 채소들이 채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경계심 없이 매일 자주 많이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밥은 줄이면서 감자를 늘리고 빵은 피하면서 단호박을 먹고 탄수화물을 줄였다고 생각하며 옥수수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몸은 이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 다수는 전분성 채소와 비전분성 채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노력의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는 단순히 채소가 아닙니다. 첫째,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장내에서 흡수 속도를 늦추거나 인슐린 작용을 돕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매일 먹어도 부담이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모든 채소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채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채소, 다른 하나는 혈당의 흐름을 조절하는 채소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채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분이 많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완전히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팝과 동일한 기준으로 탄수화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채소들을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매 끼니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혈당의 흐름을 조절하는 채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적으며 몸 안에서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직접 관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채소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조리할 때 맛과 식감만을 기준으로 방식을 선택합니다. 팔팔 끓여서 오래 삶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에 중요한 핵심 성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고 있는데도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채소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채소도 음식입니다. 특히 특정 성분이 풍부한 채소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혈당 관리는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혈당 관리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첫 번째 채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는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 여러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먹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채소가 왜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도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향만 조금 바꿔도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혈당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재는 공복 혈당입니다. 전날 저녁을 조심해서 먹었고 밤에 간식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혈당계를 대보면 생각보다 높은 숫자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밤사이에 뭘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하지만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전날 식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기관, 바로 간이 깊게 관여합니다.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간은 밤사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는 경우 이 포도당 생성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간이 이미 포도당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많은 포도당이 밤새 혈액으로 방출되고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단순히 밥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채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이 채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 생성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밤사이에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공복 혈당은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수치가 높으면 그날 하루 혈당이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 식후 혈당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하루 혈당 리듬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고 있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팔팔 끓는 물에 오래 삶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먹기는 편해지지만 설포라판과 관련된 핵심 성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브로콜리를 먹어도 누군가는 변화를 느끼고 누군가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게 나누어 드레싱을 최소한으로 곁들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주 짧게 데치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이내로만 가볍게 데친 뒤 바로 꺼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데친 후 찬물에 오래 헹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찌는 방법입니다. 찜기에 넣어 4분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찌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말고 잠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설포라판의 전부 물질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브로콜리를 자른 뒤 잠시 상온에 두었다가 조리하면 같은 양이라도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났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공복 혈당이 150 안팎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분께 아침에 브로콜리를 하나의 습관처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났을 때는 120대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브로콜리를 먹는 방식과 시간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과도한 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익혀서 그리고 양을 제한해 섭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소이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몸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을 잡아주는데 브로콜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데에는 또 다른 채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두 번째 채소가 어떤 방식으로 혈당 조절을 돕는지, 그리고 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 이야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혈당은 그렇다 쳐도 식후 혈당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걸까? 분명히 식사량도 줄였고 밥도 반 공기만 먹었고 단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면 여전히 높은 숫자가 찍힙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근육과 장기 안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이 안내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문은 있는데 잘 열리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분명히 분비되는데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식후 혈당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억지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인슐린 기능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높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슐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그리고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일수록 이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핵심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채소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철분이나 눈 건강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시금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수백 가지 요소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작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문을 여는 열쇠라면 마그네슘은 그 문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돕는 윤활유에 가깝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돼도 세포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문이 뻑뻑해서 열쇠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소변을 통해 마그네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이 결핍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여러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신경불편감, 피로감, 회복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 중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밤에 취가 자주 나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변동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깊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금치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분들 중에는 혈당 수치뿐 아니라 이런 불편감이 함께 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시금치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시금치에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 특히 칼륨 수치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과 빈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형성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끓는 물에 짧게 데친 뒤 섭취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대략 150에서 200g 정도, 한 접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금치를 하루 이틀 먹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첫 번째 채소는 공복 혈당, 즉 하루의 시작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 채소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아무리 공복 혈당이 좋아지고 인슐린 작용이 개선돼도 식사 직후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다면 전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채워주는 채소가 바로 다음 부에서 말씀드릴 세 번째 채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채소가 어떤 방식으로 식후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방법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차분히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혈당 관리의 큰 흐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셨을 겁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의 양과 관련이 있고, 이 과정은 첫 번째 채소가 도와줍니다. 식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두 번째 채소가 관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를 시작한 직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하나의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혈당이 오르고 내려가는 곡선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급격한 상승이 반복되면 췌장은 매번 큰 부담을 안게 되고, 혈관 역시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얼마나 잘 막느냐가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역할을 맡는 채소가 바로 세 번째 채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눈에 띄는 자극적인 효과를 내는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찰해보면 가장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양배추의 핵심 역할은 장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의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식사 전에 양배추를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섬유질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면 소화와 흡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최고점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효과는 단 한 끼만으로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꾸준히 실천했을 때 나타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양배추를 식사 전에 습관처럼 드신 분들은 식후 혈당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먹는 타이밍입니다. 양배추는 식사와 동시에 먹기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먼저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섬유질이 충분히 팽창하고 소화 과정에 영향을 줄 준비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은 가능하다면 생으로 얇게 채 썰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씹는 느낌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찬물에 잠시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드시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섭취량은 200에서 300g 정도 3끼로 나누어 각각 100g 안팎으로 드시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좋습니다. 물론 양배추 역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 특정 항원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과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익혀서 먹거나 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채소는 각각 따로 먹어도 도움이 되지만 함께 배치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냅니다. 아침에는 첫 번째 채소로 하루의 출발을 정리하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는 세 번째 채소로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하루 중 한 끼에는 두 번째 채소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다져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혈당은 특정 시간에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채소는 약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 만에 기적처럼 바뀌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소 석 달은 같은 패턴을 유지해야 몸의 반응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아침 혈당의 미세한 변화, 식후 혈당의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수치뿐 아니라 몸의 컨디션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도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그 노력은 부담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뀝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의 과정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히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무작정 참는 관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는 관리, 그것이
중년 이후 혈당 관리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지만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부모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수록 쉬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차분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